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 돈은 내가 내 뜻대로 쓰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다. 이제는 내 선택대로 살겠다. 며느리에게 이럴 수밖에 없던 제 사연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나는 70이 넘은 지금도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젊었을 때는 밥을 해야 했고 지금은 밥을 하지 않아도 몸이 습관처럼 움직인다. 눈은 침침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밥 짓는 것을 기억한다. 사람의 몸이란 참 이상하다. 기억은 가물가물해지는데 몸은 그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 인생은 늘 가난과 함께였다.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새 옷 한 벌 입어본 적이 없었다. 언니들은 하나둘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했고 나는 시골에 남아 논밭일을 도왔다. 집안이 어려웠으니 공부는 사치였다. 그래도 나는 손재주가 있어서 남이 버린 천 조각을 모아 치마를 꿰매 입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일지도 모른다. 가진 건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결혼도 사치 없이 치렀다. 남편은 그럭저럭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세상 물정에 밟지 못했다. 장사도 해보고 공장에도 다녀봤지만 늘 실패했다. 다음엔 잘 될 거야 라던 남편의 말은 결국 우리 집안이 늘 쪼들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가려주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나는 밥을 굽는 법을 배웠다. 가난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친정에 가면 형제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눈빛 속에 안쓰러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시댁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쟤는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한다는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하잖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눈물이 났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났다.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딸들은 시집을 갔다. 나는 그제야 조금은 어깨를 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요즘 세상 여자답게 당돌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특하고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내가 해온 방식, 내가 지켜온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부정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방식은 옳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그녀가 나를 보면 숨쉬듯이 하는 말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분노가 끓었지만 나는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본 사람이었다.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그래서 며느리 눈치까지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반찬을 고를 때도 심지어는 TV를 켤 때조차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다. 나보다 젊은 사람, 내 자식의 아내에게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나였다. 며느리는 나를 돈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길거리, 꿈틀거리는 지렁이보다 못한 어머니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엔 내 손에는 돈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 무시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나는 그 무시를 속으로만 삼켰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나에게 익숙했으니까. 대신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녀가 내 마음을 알리라 믿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고 나는 더 움츠러들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손주가 내게 다가와 할머니, 과자 사주세요 하고 졸랐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동전에 떼낀 것 좀 보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병이라도 걸리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성분도 모르는 과자 먹었다가 건강해지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말은 칼보다도 아팠다. 나는 손주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 평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가족을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건 멸시와 조롱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알지 못한 게 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버티며 살아왔다. 없는 살림에서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 저축을 해왔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와중에도 나는 은행 통장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넣었다. 남편도 자식들도 심지어 며느리도 알지 못한 나만의 비밀이었다. 나는 돈이라는 것이 늘 두려웠다. 없으면 굶어야 했고 있으면 금세 날아갔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할 때도 남의 집 살림을 도우러 다닐 때도 돈은 언제나 내 곁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간 내 아들의 앞날을 밝혀줄 돈을 모아 가자고.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통장에 넣었다. 고구마 몇 상자를 팔아 남은 돈, 남의 집 김장 도와주고 받은 품사, 아이들 학용품 사주고 남은 1,000원짜리 한 장까지도. 그렇게 매달 은행에 들렀다. 창고 직원이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아주머니, 오늘도 적금 넣으러 오셨네요? 나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처음에는 가족도 모르게 했다. 1,000원, 2,000원을 따로 챙겨 두었다가 이른 아침에 은행에 다녀왔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결코 떳떳했다.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언젠가 자식들에게 필요할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통장은 하나둘 늘어갔다. 은행마다 다른 색깔의 통장을 받아들고 올 때마다 내 가슴은 이상하게 벅차올랐다. 내 이름으로 된 숫자가 아주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태어날 때도 나는 여전히 저축을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고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안 차려줬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선택이었다. 내가 오늘 사먹는 갈비 한 점보다 내일 쓸 수 있는 1,000원이 더 값졌다. 물론 힘들지 않은 날은 없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나는 시장 한쪽 구석 국밥집에서 5,000원을 쓰는 대신 집으로 돌아와 된장국을 끓였다. 그리고 그 5,000원을 통장에 넣었다. 내가 적금을 붓는 동안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당당해졌다. 나는 구석진 방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며느리의 큰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아니 제 방식을 따라주셨으면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늘을 움직였다. 그럴수록 내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모으고 있는 적금에 대한 마음은 변질되어 갔다. 예전에는 적금이 쌓여갈수록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생각했지만 이제 이 적금은 나만의 성이 된 느낌이었다.
언젠가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작은 위안. 그 성벽에 돌을 한층 더 쌓기 위해 나는 또 한 번 통장에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밥상에 올린 반찬이 문제였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잘 안 해요. 애들 건강 생각하셔야죠.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된장찌개에 돼지고기 몇 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손주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자 젓가락이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 테지. 나도 배워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빨래 널어놓는 방식부터 아이들 숙제 지도까지 며느리는 내 손길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라며 가로막았다. 나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무는 게 내 평생의 습관이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늘 그랬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화가 가라앉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며느리의 말은 내 속을 태웠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손주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를 신었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장 사줄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손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시장에 다녀와 작은 간식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그런 건 함부로 사주지 마세요. 아이들 버릇만 나빠져요. 그때 손주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았다. 그 아이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보았다.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말조차 못 꺼냈던 어린 시절.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와 울었다.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도 속상했지만 내 존재가 그 집에서 점점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가는 게 더 아팠다. 갈등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터졌다. 큰집 제사 때 며느리는 내게 반말을 섞어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손대지 마세요.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친정 올케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는 너무 하는구나.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굴욕처럼 느껴졌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나는 내 통장을 떠올렸다. 낡은 장롱 속 깊이 넣어둔 누구도 모르는 내 이름의 통장들. 그 속 숫자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래, 나는 빈손이 아니야. 너희가 모를 뿐이지.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바람이 있었다. 언젠가 며느리가 나를 부족한 시어머니가 아닌 상당한 자산을 가진 시어머니로 보고 울며 도움을 청하길.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아들은 늘 중간에서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단순히 늙은 짐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갈등은 결국 폭발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네의 삶은 겉보기엔 늘 반짝였다. 주말마다 나를 제외한 외식을 하고 휴일이면 여행을 갔다 왔다. 나는 방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며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와는 다른 세상,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졌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시작한 일이었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끝나버렸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 그러나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저녁상 위에 오르던 고기가 사라지고 며느리 얼굴에 점점 그늘이 졌다. 결정적인 건 집이었다.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이 쌓여갔다. 며느리는 날카로워졌다. 손주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들과 말싸움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통장에 돈 좀 있으세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 들을 줄 몰랐던 말이었다. 늘 당당하고 무시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부탁.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다.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은행에서 집도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자존심이 무너진 흔적이 있었다. 오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간절한 기색이 어린 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다. 먼지가 소복히 쌓인 낡은 봉투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내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통장은 여러 권이었고 합하면 억대에 가까운 돈이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나의 비밀, 평생을 허름한 옷과 소박한 밥상으로 버티며 쌓아온 돈.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자 내 손이 떨렸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장을 내밀었을 때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아들은 눈을 크게 떴고 며느리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없는 살림에서도 조금씩 모았다. 남편도 몰랐고 너희도 몰랐지. 잠시 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라 배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오래 묵은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에게 평생 무시만 당했다. 나는 그걸 견디며 이 돈을 모았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돈을 준다면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이 돈은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닌 더 절실한 이들을 위해 쓰리라. 평생 모욕과 무시 속에서 견딘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통장을 손에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숫자들은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도 내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래 생각했다. 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면 결국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 다시 허망하게 흩어질 게 분명했다. 그동안 내가 받아온 무시와 멸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며느리는 계속 나를 설득했다. 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 돈은 내가 내 뜻대로 쓰겠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다. 애써 눌러왔던 성격이 다시 드러났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그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다. 이제는 내 선택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통장들을 직원에게 내밀며 말했다. 전부 해지해 주시오. 직원은 놀란 눈치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기부처 계좌번호를 건넸다. 지역 아동센터, 장학재단,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단체. 내 손으로 기부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 같았다.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요? 저희는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애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평생 너희를 책임지려 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책임지고 싶구나.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라 배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 모습은 내가 알던 당돌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땅을 치며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비참했고 동시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후련하게 했다. 나는 그 울음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오래 묵은 한이 그 순간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나는 끝내 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너희는 이제 나 없이도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다. 며느리의 통곡은 집안 가득 메아리쳤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날의 울음을 생생히 기억한다. 사람들은 나를 통 큰 기부자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내 삶의 빚을 갚았을 뿐이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며느리의 눈치에서, 돈의 굴레에서, 그리고 평생 나를 올감했던 가난의 기억에서. 제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처럼 평생을 억압되고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